여당의 그릇을 언급했던 이 대통령이 순방 중에 다시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해 올린 X 메시지. 집권 여당은 신념보단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하고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왜곡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비당권파가 제기한 선거 패배 책임론도 반박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을 배출했고 출마자 중 72%가 당선되는 역대급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기 당권주자인 김민석 총리를 겨냥해 선거평가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한참 진행 중인데 그만두고 당권 도전한다. 총리 그만두고. 근데 그게 과연 적절했을까요? 충북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김 총리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선거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긴장을 주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이기지 못하고 높은 국정 지지율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열심히 뛰어서 선거 직전까지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당에 탁 토스하면 당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선거 기간을 싹 치러서 김 총리는 당권 도전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국정 성공을 여러분과 함께 뒷받침하려고. 2달여 남은 전당대회, 당권 경쟁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사실 G7 참석을 위해서 지금 유럽을 순방 중인데 이 순방 중에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라서 요걸 좀 살펴보면서 오늘 있었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기자간담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뭐라고 남겼냐면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단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면서 이제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책임, 실적, 포용,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집권 여당을 향한 메시지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들을 굉장히 길게 썼어요. 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순방 외교를 가면서도 내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구나.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구나. 예. 그리고 적어도 민주당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번 선거 이후의 평가와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큰 그릇 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민주당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노선이에요. 중도 개혁적 다수 유권자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민주적 다수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김대중 노선이었고 실제로 이런 노선을 걸을 때 민주당이 집권을 하거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지율이 높아지고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도 국민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극단적인, 그러니까 다수가 요구하지 않는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인 편향이 발생하면서부터 국민으로부터 이반이 시작돼 왔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대통령은 이 시그널을 본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민주적 다수파라고 하는 우리의 노선 자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그릇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민주당 노선을 다시 한번 천명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 얘기인데 이게 또 이상한 해석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야 이거 우리 보고 나가란 이런 식의 우리가 보고 나가란 얘기야 그만하란 얘기야 내 말 들으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석될 우려가 되게 높아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핵심적인 내용은 민주당의 노선 민주적 다수파 중도개혁적 다수주권제 연대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들을 정확히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조준명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정청래 당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다. 차기 당권 포기에 대한 압박이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대통령께서 특정 인물을 직접 거론하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었죠. 뭐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가는 정부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 본인과 정부를 스스로 질책한 걸 수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스스로도 이제 뭐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는 이유의 이야기도 해주셨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인상 깊었던 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당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더불어 함께 가는 무리를 사전적으로 의미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진영에 있는 지지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중도개혁 진영 전체, 뭐 어찌 보면은 윤호개인 세력 같은 내란 동조 세력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이 모름지기 대통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함께 가는 정부 여당도 거기에 발맞춰서 입법적인 성과나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는 그런 일들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속적으로 당 안에서 어떤 노선에 대한 투쟁이 있었고 어떤 권력을 향한 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 실용 노선을 선택하신 대통령과 또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60%가 훌쩍 넘는 지지율을 받으면서 또 어찌 보면 국민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그 대통령의 역할들, 방향성들에 반하는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다른 당에서 이제 여러 중도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 당으로 넘어오신 분에 대한 뭐 배제라던가 뭐 비판이라던가 지지층의 분화라던가 이런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표출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이게 대단히 중요하게 읽혀지는 이유는 어쨌든 이 메시지라는 것도 담긴 내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해외 순방 중이라고 한다면 과거 윤석열이 있을 때는 해외 순방만 가면 3% 정도씩 올라갔어요. 물론 돌아오면 다시 6, 7% 빠지니까 문제였는데.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조금 지방선거로 인해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외 순방에 대한 성과에 집중해서 보도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이 다 그걸로 쏠렸지 않습니까? 물론 네. 순방 가실 때부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방 자체 집중할 수 없었던 보도 환경이었긴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순방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지율 반등을 포기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결단 내지는 굉장히 큰 어떤 고심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글을 쓴 시간이 지금 여기는 오후 7시인데 여기가 오후면은 그쪽은 반대편이라서 새벽이었을 텐데 새벽에 이 글을 이렇게 긴 글을 올렸다. 근데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게 이번 이 글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주년 기자회견 때도 이길 거를 졌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때부터도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해서 펼쳤는데 이번에 또 순방 중에도 이 SNS에 이렇게 긴 글을 써서 또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국민이 우리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다. 근데 이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벌어졌다.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여론조사에 나왔던 15대 1로 이기면 누가 최고의 혜택을 보게 됩니까? 당이죠. 정청래 당대표죠. 당대표가 예, 당대표. 최고의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정도 했으면 뭐 연임에 대해서 큰 그렇죠. 논쟁이 있을 수 없죠. 12대 4가 됐습니다. 12대가 4가 되면서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예, 왜냐하면 지지율 바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앞으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2, 3년 차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데가 서울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 소위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엄청 큰 설명을 해야 되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책을 예. 할 때마다 야당이 서울시 선거를 예를 들고 그다음에 중도층 예를 들면서 엄청난 공격을 해댈 겁니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부산 북구 여기
대통령 참모가 나갔었습니다. 예. 평택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영입한 인물입니다. 중도 확장 또는 보수까지 확장하는 상징적인 인물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갈등이 많아졌었잖아요. 이건 지지층 내부에서 균열과 갈등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원인들이 지금 자라난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면 내후 외환인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 여기에 대해서 최대 피해를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 이후에 자, 내 책임이니까 정청래 당대표도 거기에 맞게 책임에 통감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좀 짧다라고 얘기를 예, 했죠. 예. 이건 사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이 나가 있는 와중에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나오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방향과 균형을 딱 잡아놓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 그럼 이건 뭐 해석하는 게 명확한 거죠. 전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반성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는 명확한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을 빚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 이겨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져야 됩니까? 예. 매우 중대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 이 과정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는 계속해서 다음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이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굉장한 우려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뭐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을 때 대통령 단 한 번도 이 관련한 메시지를 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1주년 기자회견 그리고 이번 이 SNS 글로 봤을 때는 이거 더 이상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때뿐만 아니라 한참 전이었던 지방선거 직후부터 뭐 며칠간 잠이 안 왔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고심을 했고 또 많이 뭐 스스로도 반성도 하셨을 거고 뭐 스스로 국정 운영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는 계속 이제 나왔었던 것이고 예. 어쨌든 선거에 대한 책임은 당이 지는 것이지만 당이 져야 응당 맞는 것이지만 그 국정 운영에 어떤 힘을 보탤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는 대통령과 정부도 함께 보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꽤나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는 국민들까지 함께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춰봤을 때 지속적으로 당을 향했던 이 아쉬움의 메시지에 대해서 당도 겸허하게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물론 뒤에 있는 2년 동안은 선거가 없습니다만 이 뒤에 선거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내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만 더 대통령을 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당과 대통령이 내는 이 선거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 내지는 평가가 좀 괴리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대통령과 정부는 한 몸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통령이 얼만큼 일을 잘하느냐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도 충분히 있거든요. 당만으로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깊게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 이견들이 나오고 아니면은 어떤 반성 내지는 변화를 추구하는 대통령과는 다른 자기 스스로 그냥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뭐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요 구성과 관련해서 뭐 26일 정도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방선거에 관련한 뭐 평가위 요거 설명을 하면서 이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들 뭐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졌다 여기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뭐 기초지자체장은 어느 지역에서 이겼고 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어느 지역에서 민주당이 좀 다수를 차지했고 이런 결과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관련한 평가는 정부 인사행보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이 발언을 이제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기자가 다시 한번 요 관련해서 질문도 하거든요. 정부 인사 행보 영향 평가라 함은 혹시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뭐 그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뭐 이제 지방선거 중간에 당권 도전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온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할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오늘 갑자기 기자 간담회 한 것도 혹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한 반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직을 내려놓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아.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연임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연임의 한 측의 핵심적인 인사가 상대로 나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무총장이란 직을 걸고 공격을 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매우 불공정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정부 인사에 대해서 평가하겠다? 이걸 뭐 평가할 게 뭐가 있어요? 여론조사 다 나와 있는데 국정운영 지지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60%가 다 넘었어요. 70% 세상에 가까이. 예. 60%가 넘는 국정운영 지지율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대통령과 정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패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뭐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갑자기 안 나온다고 그러다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 알았던 거잖아요. 예.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한테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안 나오실 겁니까? 연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기초단체 이런 건 그냥 선거로 따지면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거 평가할 때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각도가 왜 서울에 있는 한강벨트가 빨갛게 다 물들었을까? 이게 부동산 문제인데, 그러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설명이? 전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왜 투표장에 안 나왔는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빨갛게 물들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으로 수혜를 볼 사람들이 왜 선거에 동원이 안 돼서 투표를 안 한 거야? 라거나. 예. 또 하나 2030들 같은 경우 남성은 뭐 계속 그때 왔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2030 지금 약간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출구조사 내용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그래도 지난 총선에 비하면 2030 여성들의 20%가 탈민주화돼 있어요. 탈민주당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남성은 그래 왔다고 치더라도 왜 2030 세대 여성들이 탈민주당 선택을 했을까? 전 이런 부분들이 선거 평가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야 기초단체장 선거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따지고 보면.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기술적인 평가를 가지고 정청래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들을 무마하려고 하는 행태들은 장동혁 대표가 내가 뭐 잘못했어. 기초단체장 숫자 보자고 110 몇 대 90 몇이잖아. 큰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민심은 천심이라면서요. 그러면 왜 서울시장 선거에서 쳤을까요? 그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 아닐까요? 예. 근데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사실상의 지금 연임 선거 운동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승래 총장의 발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선이 진행 중인데 김민석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느냐.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발언인가? 그러니까 정부 인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투표 동료 말씀 말고는 특별한 건 없다고 보여진다. 이재명 대통령을 특정해서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 여기서 드는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선 중간에 김민석 총리가 혹시 나 총리 그만두고 당권 도전할 거다라고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낸 적이 있는지 저희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조성래 총장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 지방선거 기간 중에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네? 어찌보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과한 얘기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그럼 없다. 부인을 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과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당이 책임지고 반성하고 우리 기조를 바꿔나갈 것이 있으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반추해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만들자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취지로 발족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도 뭐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평가위원회 구성권이 당 지도부에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가장 측근에서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신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물론 기자가 먼저 질문을 해서 이게 답변하는 과정이었긴 했습니다만 특정 당대표 후보로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유력한 후보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됐고 이것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 당권파가 갖고 있는 권력을 바탕으로 유력한 상대 후보를 흠집내게 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좀 더 확장해서 평가를 한다면 이 평가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한 명의 유력 후보를 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더 넘어서 어찌 보면은 본인들이 당권파가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 이후에 그 평가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당에 유리한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런 책임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가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만들었던 취지와 맞게 잘 갈 수 있게끔 좀 더 공정한 평가위원회 구성 내지는 운영이 됐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이 조승래 총장께서 하신 발언이 이 신뢰도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안 좋은 발언이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다라는 좀 아쉬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갤럽 조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고 또 신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예,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했고요. 202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동통신 3사에서 무상 가상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 면접원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대통령의 긍정률이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64%였다면 이번에 57% 그리고 부정률이 28% 35%로 상승했습니다. 안타까워요. 둘 다 이제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전반적인 흐름이 일단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네네. 보수 응답자들이 보수 성향자분들이 이제 좀 응답 활성화가 된 건 거죠. 서울을 기점으로 서울, 대구 그리고 부산 북갑 이런 식으로 보수 후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승전을 하면서 보수 성향자이신 분들이 여론조사에 이제 응답하는 게 좀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좀 기가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운이 굉장히 올라오고. 조심스러운데요. 기가 살았다. 안 넘어오시잖아. 항상 조심합니다. 송 대표님보다 나으시네. 스스로 딱. 막 이렇게 해도 안 넘어오시네. 어렵습니다 오늘 방송. 진짜. 어렵지. 저에게는 최고난이도 방송. 김용미 있었으면 김용미 있었으면 어떻게? 바로 맞장구 옳습니다 이러면서 더 세게. 그리고 쇼츠로 나갑니다. 그래 쇼츠로. 2배 세게. 그래요? 신기보다 2배 세게 얘기합니다. 쇼츠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에요? 신기보 선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요 찾고 있는 게 저도 뭐요? 갤럽 조사지를 늘 매주 갖고 있어요? 받아봐요. 네네네. 근데 거기 보면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좀 찾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거 딴짓한 게 아니고 그걸 좀 찾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저도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정의 이유가 뭐냐 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실 부정선거 문제, 그러니까 선관위 문제가 선관위 16%예요. 네네. 그리고 경제민생 그 고환율, 네. 부동산 문제가 이제 14% 9%인데 뭐 경제와 부동산 문제는 늘 있는 거니까 빼고 1위가 선관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잘못해서 떨어진 결과는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선관위 문제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무한으로 느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더 큰 문제는 여당의 패배죠. 이게 여당의 패배라는 게 명징한 겁니다. 만약에 반대 해석해 봅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이 이겼어요. 15대 1이 나왔어. 그래서 경북 빼고 다 이겼어. 그러면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거 차장님 검증해 주세요. 국정동력 지지율 있잖아요.
위로 5% 올라갑니다. 수직 상승합니다. 그게 국정동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선관위 문제 그리고 선거 패배의 책임과 후유증으로 대통령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전에 가장 높았을 때가 갤럽 기준으로 67이에요. 그럼 가장 높았을 때에 비교하면 10% 빠진 거고 직전과 비교하면 7% 빠진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속상합니까? 속상한 일이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이거 정청래 대표 책임이야. 그렇게 뭐 얘기 안 해. 경제가 뭐 내 책임 본인의 아니고 책임이라고 딴 사람 책임이야가 아니라 선관위 책임이야가 아니라 내 탓이다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죠.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 거고 국민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 이거 저는 지도자다움이 드러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은 이번에 피해를 좀 보셨지만 이거 국민들이 다 보상하고 좀 갚아준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잘 보세요.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얻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방선거 결과가 정말 민주당이 잘해서 이렇게 줬을까? 민주당만 보고 만약 찍었으면 이런 결과 못 나와요. 지금 이 결과도 못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부산이라도 이기고 대통령이 해수부 옮기고 HM 옮기고 전적으로 막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부산도 그래도 찾아온 그리고 거잖아요. 강원도도 정무수석이 가서 이긴 네, 거예요. 맞아요. 강원도도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방선거 이긴 거지. 이게 무슨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지. 민주당만 보고 찍으라 했으면 제가 볼 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인식에 참 불만인 게 잘한 거는 다 자기 공이고 안 좋은 거는 다 대통령한테 밀어버려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나 유리한 것도 갖다 써요. 꽃감 항아리처럼 꽃감 빼먹듯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자기중심적으로 정치를 하는 거는 너무 큰 문제다. 좀 객관화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니 대통령님도 이번에 뭐 선거 과정에서 저는 평가도 받았다고 봐요. 뭐 불만이 국민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또 정권에 대한 견제나 심판의 의미로 표 던졌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주된 결과를 종합하고 입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전 이건 당에 대한 책임론 인정해야죠.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선거의 최대 피해자는 대통령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국정운영 지지율 떨어지지, 본인한테 막 비판하지 이런 기회를 만들어줬지 이러다 보니까 근데 모든 책임을 또 본인이라고 얘기해. 그럼 그 말이 이재명 되냐고요. 대통령이 제일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국민들 볼 때는 정말 동정심이 들 정도로. 아니 그리고 이번에 왜 정부가 가장 피해자냐면 보세요. 서울시장을 내줬다는 건요. 그냥 한석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서울시장이 어디 들어갑니까? 국무회의 들어가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대선 주자로 키워줬고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에 이제 값어치가 더 실려요. 이거를 정부가 부담으로 떠안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건 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화가 날 지경이다. 속이 뒤집어져 천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이 그 전에는 네. 깜깜이 들어있는 정권에도 항상 앞섰잖아요. 20%를 앞섰다. 20%. 앞섰어요. 근데 사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후보를 픽한 건 아니에요. 그건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언론들이 이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그때 뭐 SNS 올린 거 칭찬 한번 하신 거죠. 칭찬 한 번 한 거지 정원호 한 후보가 거지 한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언론이 기사를 쓰니까 그것 때문에 정원호가 그거 된 거 아니에요 후보가?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그런 SNS 올려준 거 아니었으면 정원호 후보가 됐을까요? 저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힘을 받아가지고 그냥 언론들이 밀고 이러니까 결국 된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졌어. 그럼 이게 대통령 때문이에요? 당 때문이에요? 아니 정원호 후보 때문이에요? 당과 후보 때문입니다. 난 진짜. 사실은. 근데 대통령은 그래도 무한 책임으로 내 탓이다. 죄송하다. 낮은 자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모습들이 물론 억울하죠. 근데 국민들은 이제 동정심도 드는 정도인데 전 이게 정말 지도자 다움이라 맞아요. 생각해요.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이런 큰 정치, 그릇이 크잖아요. 내 탓 아닌데도 국민들이 이걸 다 안다니까요. 근데도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도자는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고 비겁한 지휘관은 막 자기 부하들부터 먼저 사지에 내몰고 책임은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안 된 건 다 남 탓인데 그거 누가 그랬냐? 윤석열이가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 안에서 윤석열 다음이 보인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인 거예요. 요 생각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 궁금해가지고. 김봉신 대표님이 떠올랐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여기 사지로 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 교수님 좋았죠. 요 생각이 어떻게 아주 생각하냐고. 좋았어. 훅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어갔네. 아, 이거 어쩔 줄. 하고 있다가 아니 혹시 당 대표 하실 생각 없어요? 아니 이분은 거의 당 대표급의 정무 판단이시네. 안 넘어오시네. 안 저. 넘어. 대단하시다 첫 방송이신데도. 김봉식 같으면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당황해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아니 근데 거기서는 그 메타보이스에서 뭐 특수훈련 하나 보죠? 그런 거 안 넘어오고는. 제가 오기 전에 특훈을 네네. 받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님께. 훈련 능력이 대단하시네. 아 대단하십니다. 자, 김봉신 대표님. 아까 그분이 또 슈퍼챗을 보내셨어요. 또요? 또? 네. 뭐라고 또? 계속 신인규한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요? 보내셨어요? 네. 저 안 뜨는데요? 안 떠요? 여기 있습니다. 보내셨는데요?
있습니다. 지나갔어요. 여기 있어. 왜? 아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한테는 안 지나가 뜨는데? 버린 거 아니야? 있어. 제가 또 읽어드릴까요? 아 우리 또 우리 GAECA님께서 오늘 너무 그분께서, 자주 네, 보내주셨는데 예 이렇게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니 얼탱이가 없어서 장동혁 보고 극우들이랑 고성국한테 머리 조아리고 매달리는 거 봐라. 저게 아이고 욕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게 당이냐?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아, 예. 실컷 웃었는데 예. 심하게 웃었는데 돌아보니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집권 여당 대표가 커뮤니티에 빠져서 유튜브 하는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매 사안마다 보고하고 임기가 딱 1년밖에 안 지난 현직 대통령한테 멸망전을 거는 게 말이 되냐? 미친 거 아니냐라는 아주 이거는 정말 따끔한 회초리. 여기 들어있죠. 아 많이 들어있어. 아 저 이런 거를 진행자분이 읽어주셔야지 왜 저한테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힘든 거를.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지도자라면 어려운 걸 자기가 해야지. 어려운 걸 다 저한테 시키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뭐다? 구독자분들 5,200명 들어오면 또 자기 때문에 잘 본 거야. 저는 지분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반성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지금 행위예술로 연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뉴스를 보기가 싫고 예. 무슨 이슈가 터졌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달궈지지가 않아. 채팅창에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요. 진행자, 그러니까 하호영이 말을 너무 조심한다. 네. 근데 제가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이틀 전에 그 댓글이 달리면서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 왜요? 정말 제가 조심하고 있는 거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조심하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뉴스들이 예상치 못한 뉴스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들로 가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상진 기자 만나서는 그냥 기세 좋게 그냥 쭉쭉 가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좀 적응을 하셔야 되겠네요. 적응 못하겠습니다. 지금 반가반가 하셨잖아요. 저희 그 반가반가 수준을 지금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정청래 대표 저 얘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거취와 관련된 사퇴해라 라고 어제 면전에서 의원총회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강주현 대변인 기자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거취를 숙고 중이다. 충분히 입장 표명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 요즘 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뭐 정치부 기자도 아니고 제가 뭐 이런 말을 할 주제는 안 되지만 그냥 그 말씀만 딱 드릴게요. 지금 지방선거 끝난 지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됐죠. 일주일 됐죠. 예. 근데 아직 민주당에서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고요. 그 좀 전에 일부에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저는 100% 공감이 되는데 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는 그걸로 끝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선거가 이렇게 대패를 했고 제가 지난주 브리핑 여기 나와서도 저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완전히 대패한 선거입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뭐 12대 4고 뭐 10대 6이고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만 하는 곳에서 다 졌고 그러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담고 있는 시대 정신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안 남은 선거인데 예. 그런 선거가 지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곧바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8월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정신 나간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따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어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해서 단결 이야기를 정청래 대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보면 정권은 짧다. 네. 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말 자체보다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에 대한 점검 또 성찰, 반성 누군가는 이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당권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이 정말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 단결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난 지방선거 때 했었어야지. 그걸 못해서 졌잖아요. 예. 그렇죠. 패장은 말이 없는 거거든. 예. 패장이 나서가지고 다음엔 잘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네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권 경쟁 구도로 저는 그 단결을 본인 지지층을 향한 말로도 좀 읽혀지더라고요. 제가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뭐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저는 예. 뭐 국민의힘을 뭐 딱히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어떻게 말하면 이제 무당파고 예. 기자가 무슨 뭐 제가 무슨 당적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기억으로는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싫어하죠. 국민의힘. 뭐 좋아할 수는 없죠. 예. 아 저한테 저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었던 정당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 아니고 갑자기 국민의힘을 예.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당을 싫어하지 않는다. 정당을 싫어하지 않는다. 예.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 예.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치라는 게 좌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거고 예. 저는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될 정당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란을 일으키고 전 국민들을 패죽이겠다고 나서는 이런 식의 정치 집단은 전 정당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정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 언론도 그렇고 기계적 중립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 집단은. 예. 제가 볼 때는 저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정권을 잡고 기득권을 획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엉망진창 되는지를 또 봤는데 그런 거를 일거에 척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좌우의 날개 이런 얘기를 할 대상도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그런 집단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만들어 주는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책임을 안 집니까 그럼? 아,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예. 뭐 정의고 민주주의고 뭐 다 필요 없고 예. 예. 나라를 들어먹자고 해서 진짜 실제로 나라를 들어먹었었던 집단이 네. 불과 2, 3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것도 체질 개선이 된 것도 사실 아니야. 몇 년이 아니고 몇 달 사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따져보면. 이들이 무슨 뭐 반성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 반성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했었던 그 짓이 잘했다고 틀린 적이 없다고 자기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집단들이에요. 예. 그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다시 만들어주는 판을 깔아준 선거. 그럼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정치 집단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당대회 당권 투쟁으로 골몰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 반성이나 성찰이 없었다는 전당대회를 점이 지금 좀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요. 지금 전당대회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이전에 했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건재하고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네. 윤석열의 그늘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국민의힘은 저는 솔직히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지도 않고 예. 저는 저 정당은 어쨌든 정리가 좀 돼야 되는 정치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정치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집단도 아니에요, 저긴. 예.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과거 자기들이 세웠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벌인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자기들이 어떤 식의 정치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비전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없어요. 네. 아니 국민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좀 넓게 보면 여전히 윤어게인이고요. 전 국민들을 패죽이고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나라의 한쪽 세력을 다 일거에 척결하고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하면서 내란을 일으켰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정리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됩니까?